306년, 일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좀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좀비가 아닌 변이된 좀비였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강철 피막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빠른 감염 속도는 인류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역을 오가며 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했으며 그 중에는 이코마도 있었습니다. 그는 증기기관차를 정비하는 정비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밖으로 나가 그 좀비들과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코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괴물들의 약점을 보호하는 강철 피막을 꿰뚫을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러 번 실패했으며 단 한 번도 두꺼운 강철판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코마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정비공장으로 힘껏 달려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친구와 만나 함께 일했습니다. 친구가 무기 제작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총의 발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마는 일반 탄환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약을 더 넣으면 공명도가 높아질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코마는 깨달음을 얻은 듯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모카와 가문의 아야메 아가씨가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증기총을 수리할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코마가 점검을 위해 불려왔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코마는 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무사가 될 생각이요? 이코마는 그저 겁쟁이처럼 도망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가씨에게 이 총을 누구에게 겨눌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코테츠조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하루 일찍 도착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 후 다리가 내려와 기차가 들어올 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고 기차 전체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오기 전에 좀비 무리와 마주친 듯 했습니다. 그때 아가씨의 아버지도 손님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역 하나가 함락되어서 일찍 도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차가 멈추자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물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전부 벗어야 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는 이코마 팀의 정비 차례였습니다. 모두가 위에서 작업하는 틈을 타 이코마와 친구는 바퀴 아래를 뒤졌습니다. 이코마는 수많은 좀비의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져가 연구할 생각으로 그것들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친구가 이코마를 불러 밖을 보라고 했습니다. 기차에서 막 내린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소녀를 보자 이코마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야메 아가씨 아버지의 손님이었고 그의 이름은 케넬이었습니다. 그 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왔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감염자 검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한 남자가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위되어 처형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코마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남자가 아직 감염되지 않았으며 설령 물렸더라도 사흘간 격리하여 잠복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처럼 사회 밑바닥 계급인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코마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던 도중 우연히 좀비의 신체 조각이 떨어져 나와 병사들은 이코마마저 의심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기회를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몇 발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흘러나온 피는 붉은색, 즉 감염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코마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케노가 다가와 부하들에게 이코마를 때리게 한 후 사흘간 감시하며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이코마가 탈출하려 애쓰고 있을 때 아침에 봤던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무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지어준 이름이며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무메이는 이코마에게 그 남자가 좀비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인간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코마는 반박했습니다. 두려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한 일인가? 이코마는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섣불리 다리를 열어버렸습니다. 그 기차는 수많은 좀비를 싣고 맹렬히 돌진해 왔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리를 미처 닿지 못했고 좀비를 가득 실은 기차는 도시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연히 괴물들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경보음이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코마는 혼란을 틈타 재빨리 탈출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러 집으로 힘껏 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참한 비명소리가 불길과 뒤섞여 재앙과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무메이는 자기 사람들과 함께 떠났고 케노는 딸이 탈출하도록 돕기 위해 괴물들을 막으러 나갔습니다. 한편 이코마는 좀비를 유인하기 위해 손에 피를 냈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자신의 무기를 시험해볼 목적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한 마리가 피냄새를 맡고 따라왔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총을 준비하고 조준을 맞춘 채 기다렸습니다. 화약의 양을 적절히 추가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좀비는 정문이 아닌 위에서부터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코마는 어떻게든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괴물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코마는 성공에 기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자신이 물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무메이와 함께 있던 사람도 물렸습니다. 그는 아가씨에게 코카쿠조로 가서 도련님의 명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무메이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좀비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한편 이코마는 좀비가 되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뇌를 최대한 가동했습니다. 그는 쇠와 불을 이용해 바이러스가 뇌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코마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을 조였습니다. 그는 이 복수를 위해 5년이나 준비했기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온몸으로 퍼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의 혈관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앞찾기를 이용해 최대한 세게 목의 혈관을 막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강렬한 의지로 이코마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성공하여 바이러스를 몰아냈습니다. 한편 무메이에게는 좀비가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차기로 괴물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너무 세게 차서 신발이 기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몇 시간 후 이코마는 깨어났습니다. 그는 괴물로 변하지 않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를 찾아 달려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무기가 성공했다고 기쁘게 알렸고 두 사람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코마는 자신이 물렸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코마는 이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메이는 피난처에 도착하여 기차로 가서 떠날 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야메 아가씨가 무사들과 함께 성벽으로 몰려드는 좀비 떼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떠나려 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신호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며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무메이가 나타나 떠나기 위해 기차를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그러자 한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은 무메이는 길을 열기 위해 좀비물이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메이는 좀비 한 마리의 머리로 무리 전체를 도발하여 자신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형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기는 쌍권총이었습니다. 물론 한 방에 괴물의 심장을 파괴할 만큼 강하지는 않아서 그녀는 종종 그들을 쇠막대에 박아놓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 100초 만에 무메이는 좀비 무리를 해치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사람들도 무메이가 열어준 길을 따라 기차로 대피했습니다. 이코마와 그의 친구도 다른 길을 통해 기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 검문을 위해 저지당했습니다. 친구는 아무도 이코마를 믿지 않을 테니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괴물 2마리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코마는 이 기회에 그들을 죽여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메이가 나타나 둘 다 처리했습니다.
문득 그녀는 이코마 앞에 멈춰서 그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얌의 일행이 도착하자 그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후 모두 기차에 올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야메는 자신이 가져온 열쇠로 기차를 시동했습니다. 한편 싸우느라 힘이 빠진 무메이는 구석에 웅크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려 할 때 괴물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에워쌌고 이코마가 있는 칸에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총으로 그것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코마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가 설명하려 할 때 이전에 그를 쐈던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문에 이르자 다리가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레버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까 그 무사가 희생할 각오로 내려가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 괴물들 사이를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코마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레버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길을 막는 괴물들을 죽이며 나아갔습니다. 이코마는 성공적으로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렸고 그의 울음소리 속에서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친은 포기하지 않고 밧줄을 던져 이코마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그저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무메이도 회복하여 뛰어내렸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이코마에게 밧줄을 걸었고 그의 친구가 이코마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사가 다시 나타났죠. 그는 이코마가 조만간 변할 것이라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무메이가 이코마는 카바네가 아니라 카바넬이라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자신 또한 감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죠. 만약 그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그녀 또한 먼저 공격하는 걸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야메가 나타나 막아섰습니다. 이코마는 사람들이 자신이 떠나길 원한다면 기꺼이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메이가 그를 한 대 치고는 머물라고 말했죠. 그녀는 아야메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을 금강가까지 데려다 준다면 이코마와 함께 이 객실에만 머물고 다른 곳엔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코마는 고집이 세서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메이가 그를 기절시켜 잠들게 만들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열차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식량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잡아먹히는 꿈을 꿨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난 이코마는 자신이 무메이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상처는 카바네의 신체 능력 덕분에 기적적으로 나아 있었습니다. 이코마는 무메이에게 금강각에 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가 중요한 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무메이는 되물었고 그는 그곳이 카바네 연구의 최전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두 사람의 목적지가 같았기 때문에 무메이는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무메이는 한동안 싸우고 나면 피곤해지는 체질이라 회복을 위해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코마가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기로 했죠. 두 사람의 협력의 첫 단계는 무메이가 이코마에게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책벌레나 다름없는 증기기술자인 이코마는 그저 두들겨 맞을 뿐이었죠. 무메이를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실컷 두들겨 팬 후에 그들은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이코마는 그녀의 목에 묶인 리본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메이는 아마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는 것을 막는 내 것과 같을 거라며 싸울 때만 푼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메이는 카바네의 존재를 감지하고 칼을 든 채 선두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일로 사방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무사가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경고했죠. 그럼에도 무메이는 신경 쓰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찾았습니다. 긴장된 순간에 열차의 정비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용접한 물탱크가 터져서 다음 역까지 버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죠. 이 때문에 그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열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 후 열차는 정비공이 알려준 곳에 멈췄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걸릴 거라 교대로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모두 이 기회를 틈타 노인들이 기도 의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었죠. 무메이와 이코마는 여전히 객실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 둘 다 카바네 때문에
가족을 잃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메이는 이코마가 계속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어릴 적 여동생과 함께 강가에서 주운 돌멩이였습니다. 사실 돌은 2개였습니다. 남매는 부적으로 하나씩 나눠 가졌죠. 그는 작년에 괴물들이 역을 파괴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고 아이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여동생을 잃었죠. 그때 그 역시 겁에 질려 비겁자처럼 도망쳤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여동생은 이미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코마는 흐느끼며 사과한 뒤 자신의 손으로 여동생을 처리해야 했죠. 이코마는 그때 죽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웠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자신을 미워해도 여동생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이야기를 들은 무메이는 그건 평범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약하면 죽고 강하면 사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아야메가 찾아왔습니다. 무메이는 밖에서 몇몇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감지했고 그녀 또한 그들을 죽이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울 준비를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아야메가 막아서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아야메는 모두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총을 겨눌 것이냐는 이코마의 이전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녀는 단검을 꺼내 이코마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이코마는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설령 자신을 구할 수 있더라도 다시는 도망치지 않고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녀의 적은 저밖의 괴물들이지 자신이 아니므로 아직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이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이코마의 선언을 듣고 그를 죽이려던 자들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코마를 더는 적으로 보지 않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이코마는 아야메에게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갑자기 그가 쓰러져 아야메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응급처치를 했죠. 하지만 그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밖에서는 무메이가 카바네리에 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생피를 마셨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무메이는 그저 아침부터 숨어있던 카바네를 찾고 있었고 그것은 불길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무메이는 망설임 없이 괴물을 죽이러 달려들었죠. 그때 누군가 그녀가 임신했다고 소리쳐 무메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열차 안에서는 이코마가 아야메를 덮쳤습니다. 그가 그녀를 물려던 순간 쿠루스라는 무사가 나타나 막았습니다. 그 일격 덕분에 이코마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쿠루스는 그가 카바네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여 그를 처리하려 했지만 무메이가 들어와 카바네가 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밖에서는 괴물들이 몰려와 공격하기 시작했고 열차는 수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무메이는 밖으로 나가 싸우고 싶었지만 무사들은 그녀와 이코마에게 공격당할까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야메가 공격당한 일과 무메이의 일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카바네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다며 아야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자 그녀 또한 이를 인정하고 지휘권을 주민들의 대표에게 넘겼습니다. 권력을 잡은 그는 금강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열차를 산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친구 타쿠미가 이코마의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가 남의 지시를 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침 무메이가 배가 고파 타쿠미를 따라온 소녀를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코마의 객차를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산길에 매복하고 있던 카바네 무리가 열차 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검술 실력을 가졌던 카바네가 이끌고 있었죠. 그것은 쌍검을 들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코마와 무메이는 여전히 갇혀 있어서 싸우러 나갈 수 없었죠. 소식은 선두 차량까지 전해졌습니다. 주민 대표는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차를 분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야메와 그녀의 사람들은 직접 그 괴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일행은 무사들을 이끌고 방어에 집중하며 몰려오는 괴물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때 쿠루스는 무언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달려갔습니다. 이코마 쪽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객차를 부수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계속해서 터널로 들어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쿠미 일행 중 한 명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터널 3개를 더 지나면 터널 사이에 긴 구간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야메의 일행 쪽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일행 중 한 명이 물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폭 공격을 결심하고 많은 카바네를 끌어들였지만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쿠루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는 카타나를 들고 진정한 무사처럼 싸웠습니다. 잡몹들을 처리하고 나자 검객 카바네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월등한 신체 능력으로 쿠루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했습니다. 한순간 그가 그것을 열차 가장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쿠루스는 달려들어 심장을 찔렀지만 너무 단단해서 칼이 부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쿠루스가 놀란 틈을 타 그것은 그의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를 본 모두가 총을 쏴 괴물을 물러나게 하고 그 틈에 쿠루스를 끌어당겼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죠. 한편 무메이와 이코마도 서둘러 앞쪽 객차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싸우던 무메이는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를 이코마에게 맡겨야 했죠. 그는 무메이를 열차 몸체에 묶고 타쿠미에게 그녀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코마 역시 배고픔과 피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무사 괴물과 고전하고 있는 아야메의 객차에 도착하자 이코마는 소리쳤습니다. 피가 필요해, 피가. 저 괴물과 싸우려면 피가 필요해. 그의 말에 아야메는 한 가지 조건으로 피를 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피를 얻은 후에 그녀를 도와 싸워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코마는 완전히 회복했고 단 한 방에 그 괴물을 쉽게 쓰러뜨렸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다시 보게 되었고 승리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 후 아야메는 지휘권을 되찾았고 그들은 무메이와 이코마를 피해 계약으로 맺어진 보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피를 필요로 할 때 교대로 피를 제공하기로 했죠. 그리고 금강각으로 향하는 열차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코마는 정비공들과 협력하여 무사들의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그는 카바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분사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코마는 괴물들의 심장 주위의 금속층을 떼어내 칼날에 바르면 검이 더 튼튼해져. 한편 무메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종종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어. 그들 사이의 분쟁, 그녀 또한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때 열차가 갑자기 급정거했다. 보고가 들어왔는데 아이하로 역에서 응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봉화를 본 사람이 있었고 이는 아직 카바네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걸 알자 아야메는 모두에게 구조 준비를 명령했다. 역을 전부 확인한 후 그들은 감시탑 하나가 쓰러져 선로를 막고 있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돌아가서 나지 산길을 넘어 이시코키역을 경유하면 10일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원래 이곳에서 보급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피난민까지 돌봐야 한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흘 전 갑자기 검은 연기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고 한다. 그 연기는 벽을 뚫고 들어왔고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그때 무메이는 피난민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고 둘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20일 전 막부가 카바네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였다. 그는 무메이에게 도련님께 그들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하고 전언을 남겼다. 필요하면 자신도 돕겠다고 말이다. 그는 무메이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녀 또한 자신처럼 도련님에게 버려질 것이라고 했다.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작전 회의에서 이코마가 말했다. 역 중앙에 있는 보일러실로 가서 보일러를 작동시키면 중앙증기 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탑을 치우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보일러실이 괴물들의 소굴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이코마는 계속해서 방법을 제시했다. 이 길로 조금 우회해서 증기 크레인으로 가면 놈들은 일렬로만 공격해 올 거라고. 무메이가 있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아야메는 이 계획을 승인했다. 그때 무메이가 입을 열었다. 자신도 참가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싸우지는 않겠다고 했다. 자신은 곧장 보일러실로 가면 된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우회하는 것이며 자신은 겁쟁이와 함께 싸우지 않겠다고 했다. 이코마는 그건 비겁한 게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무메이에게 걷어차였다. 그녀는 겁쟁이 병이 옮을 것 같다며 우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들 자기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다. 모두가 망설였지만 이코마는 자신의 무기로 할 수 있다고 모두를 안심시켰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아야메는 이 도박에 걸기로 했다. 객차로 돌아온 무메이는 아이들이 키우던 개가 심한 부상으로 죽은 것을 발견했다. 그때 무메이가 불쑥 말했다. 어차피 운이 좋았네. 버려지기 전에 죽을 수 있었으니. 다친 개는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모두의 반발을 샀다. 자신의 말이 심했다는 걸 깨달은 무메이는 서둘러 도망쳤다. 이코마 쪽도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쿠루스가 작전에 협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덜덜 떨고 있었다. 하지만 전에 이코마를 도왔던 사람이 돕기로 했다. 일이 끝나자 이코마는 아침부터 이상했던 무메이를 보러 객차로 돌아갔다. 그는 왜 함께 싸우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싸우긴 할 거지만 이코마의 계획은 따르지 않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코마는 뭘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소리쳤다. 단, 적의 소굴 중심인 보일러실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곳으로 돌격할 이유는 없다고. 그 후 작전이 시작되었고 열차는 중심부 근처로 이동하다 멈췄다. 카바네에 기척이 없자 모두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쿠루스와 그의 친구를 조종 크레인으로 보낸 뒤 이코마와 나머지 일행은 계속 이동했다. 쓰러진 탑의 피해를 본 이코마는 주민들이 말했던 검은 연기 괴물의 짓이라고 짐작했다. 그때 그는 무메이가 독단적으로 보일러실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이 때문에 이코마 일행도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그녀는 이미 카바네의 소굴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공격을 시작했고 그 후 몇 번의 칼춤으로 괴물 무리를 쓰러뜨렸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녀가 부상을 입었고 괴물들은 그녀가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코마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무메이가 이미 전부 처리한 뒤였다. 그녀는 모두에게 느리다며 빨리 일을 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사무라이 한 명이 밖을 확인하자 검은 연기가 괴물들을 몰고 왔다. 그들은 이곳의 카바네를 죽이는 것이 아무 이득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놈들을 더 자극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메이는 아직 싸울 수 있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코마는 그녀에게 닥치라며 보일러실 가동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 후 신호가 오자 쿠루스가 크레인을 작동시켜 쓰러진 탑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모두 서둘러 철수했지만 무메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코마는 그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친구에게 달려가 먼저 열차로 돌아가라고 하고 자신은 크레인을 맡기로 했다. 괴물들이 땅에서 쏟아져 나와 산더미처럼 쌓여 올라왔고 열차는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코마는 그때 최대한 오래 크레인을 붙들고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무메이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사무라이 괴물이 나타나 무메이의 무기를 쳐내고 그녀를 아래로 던져버렸다. 이 때문에 이코마는 크레인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열차는 멈췄다. 그는 무메이를 구하러 뛰어내렸다. 그녀는 과도한 전투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그것이 바로 흑연이었다. 괴물은 열차를 향해 돌진했고 기관사는 어쩔 수 없이 열차를 역으로 후진시켜야 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문을 닫았다. 다행히 어모 사격으로 괴물의 속도를 늦춘 덕에 간신히 문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흑연은 수많은 카바네가 뭉쳐진 것이었다. 꿈속에서 무메이는 동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늘 무메이를 괴롭혔다. 그녀는 깨어나 자신이 흙과 돌더미 밑에 깔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이코마가 그녀를 찾아왔고 무메이가 고통스러워하자 그녀를 꺼내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무메이는 자신 때문에 작전이 실패했다며 자책했다. 이코마는 동의했다. 전부 내 탓이라고. 하지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 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조종관을 놓았으니 둘 다 똑같이 실패했다고. 밖에 모두가 우리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그러니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했다. 여기서 나가서 모두를 도와야 한다고. 아야메 쪽에서는 저 괴물을 뚫을 수 없으니 나지산으로 후퇴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관사는 만약 괴물이 쫓아온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지금 괴물이 문의 머리를 밟고 있어서 대부분이 분산되었으니 시도하면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게다가 탑도 절반은 치워졌으니 열차에 약간의 손상을 감수하면 무리하게라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쿠루스가 그 두 사람은 어떡하냐고 물었다. 당연히 모두 버리고 가자고 했다. 한 명은 생각 없이 행동했고 다른 한 명은 임무를 중도에 포기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으니 자업자득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지하에서는 이코마가 무메이를 거의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녀도 포기하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약한 자는 죽을 뿐이라고. 이코마가 되물었다. 그럼 약한 자는 언제 강해지는데? 이코마는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 견인장치를 만들었다. 네가 포기해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코마의 견인장치도 과부하로 줄이 끊어졌다. 바로 그때 무메이의 몸의 반응이 왔다. 한계에 다다라 곧 카바네로 변할 참이었다. 무메이는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다. 그때 이코마가 그녀에게 피를 마시게 했고 그는 너무 굶주리면 카바네리가 카바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괴물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왔다. 이코마는 이놈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무메이를 구하기로 했다. 그는 칼로 자신을 베어 괴물들을 유인했다. 이코마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폭탄으로 갱도를 무너뜨려 괴물들의 진입로를 막았다. 그럼에도 놈들은 계속 밀고 들어왔고 이코마를 공격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맞섰다. 놈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이코마를 포위했다. 무메이 쪽에서 다시 한번 꿈속의 회상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오인 사살당하는 장면을 다시 보았다. 그 후 사무라이들은 그녀까지 노렸지만 오라버니가 그녀를 구해줬다. 무메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모두에게 구조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무메이는 바로 이코마를 찾아 달려갔다. 그는 땅바닥에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그때 무메이는 자신들이 강하지도 않은데 왜 살아남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었다. 괴물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기에 일행은 서둘러 열차로 달려갔다. 하지만 괴물은 더 쫓아오지 않고 갱도로 들어가려 했다. 무메이는 놈이 시체를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바네는 탐욕스러워서 사람이나 동족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흡수해서 더 커진다고. 그 후 이코마는 크레인으로 돌아가 탑을 옮겼고 무메이는 흑연을 죽이려면 심장을 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열차에 48식포를 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무메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카바네들이 심장을 보호할 거라고. 그녀는 포를 쏘아서 심장을 드러나게 한 뒤 그때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은 충분히 쉬었으니 직접 처리하겠다고. 이코마가 일을 마치자 열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괴물은 충분히 흡수하고 다시 쫓아왔다. 주포도 준비되었다. 크루스가 포수를 맡았다. 첫 발은 너무 일러서 괴물들이 열차 위로 올라왔지만 크루스와 이코마가 처리했다. 두 번째 발사에서 그는 더 집중했고 발사는 성공적으로 흑연의 머리를 날려 심장을 드러냈다. 남은 일은 무메이의 몫이었다.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심장이 카반의 한 마리인 것을 보았다. 무메이는 망설임 없이 돌진에 파괴했다. 파괴에 성공하자 폭발이 일어났고 무메이는 튕겨나갔지만 이코마가 붙잡았습니다. 일행은 역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무메이는 이코마에게 쿠루카포라는 기술을 훈련시켰는데 그녀가 쿠루스에게서 배운 동작이었습니다. 이코마의 놀라운 모방 능력에 주변 사람들은 놀랐고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의 검술이 그렇게 훌륭하게 재현된 것을 보면 쿠루스가 어떻게 생각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쿠루스는 오히려 이코마를 혼냈습니다. 그가 유치하고 속이 좁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쿠루스는 이코마에게 그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쿠루스를 약 올리기 위해
다시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여기 보인다는 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토리 역으로 힘든 나날 끝에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역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코테츠조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사람이 사는 곳, 쉬면서 물자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토리에 도착한 후 아야메 일행은 역의 영주와 만나 코테츠조 정박에 관해 논의했고 그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트탄 제조의 중요한 재료인 대좌철은 증발점이 낮아 관통력이 높습니다. 그들은 내일인 8일까지밖에 머물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서둘러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는 또한 그날이 바로 타나바타 축제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탄자쿠에 적어 대나무에 매다는 전통 축제입니다.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야메는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타나바타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마련하고 이코마에게 장보기와 준비를 맡겼습니다. 타나바타 축제 소식은 배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즐겁고 들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소원을 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장보기 조가 대나무와 필요한 물품을 사러 마을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웃음과 농담이 오갔습니다. 준비하는 모습은 따뜻하고 희망찬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무메이는 그 아름다움에 이곳의 활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멋진 옷들 사이로 그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수리점으로 갔고 무메이가 속한 나머지 그룹은 경호원으로서 식료품과 기타 생필품을 사러 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지카의 흥정 실력이 눈부시게 발휘되었습니다. 그녀는 제품 품질에 대해 불평하며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멍든 채소부터 얇은 천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다른 곳에서는 이코마와 쿠루스는 제트탄의 연료로 쓸 화약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시토리에는 타나바타 축제 때 불꽃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거만한 무사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줄을 서지 않고 자기 총을 바로 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이코마는 화가 났고 그에게 버릇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사가 떨어뜨린 나사를 다시 줍게 하고 대장장이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쿠루스가 나와 그를 혼내서 쫓아냈습니다. 한편 일행의 또 다른 멤버인 스카리는 한 소년을 만나 후소조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일했던 배가 카바네에게 점령당해 자신들이 막 탈출한 아라간의 역에 충돌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잔인한 진실이지만 스카리는 말해주는 것이 돌아오지 않을 아버지를 소년이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아야메는 시토리역 영주와의 만남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다림이 헛될 것 같았지만 아야메는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녀의 인내는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야마자키라는 관리가 나타나자 아야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코마가 발명한 제트탄을 소개하고 쿠루스에게 그 위력을 시연하게 했습니다. 총알은 두꺼운 갑옷을 쉽게 꿰뚫으며 카바네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야마자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아야메는 현명하게 이 총알의 설계도를 선물로 제안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 정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식량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와 병자들을 시토리에 남겨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켄타 대표와 쇼군을 대표하는 켄타와 해방자의 귀로 알려진 에노쿠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사건과 시토리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복잡한 권력 다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시 무메이 일행에게로 돌아가 힘들었지만 성공적인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득 싣고 즐겁게 코테츠조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타나바타 축제를 위한 대나무도 챙겼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지만 무메이는 조용히 일행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코마는 걱정이 되어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가 입고 온 혈액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무메이는 타나바타 축제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즈미, 이코마는 그 이름에 어머니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소원 말입니다. 무메이는 강한 척하며 비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기억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또한 언젠가 카바네가 되어 의식을 잃고 자신의 친구들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이코마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고 모든 카바네를 없애고 논을 되찾아서 그녀의 어머니가 원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미친 것 같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약속에는 그녀를 향한 그의 모든 결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메이의 마음에 닿아 그녀에게 희망의 불씨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었습니다. 배로 돌아오자 타나바타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탄자쿠의 소원을 적어 대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쿠루스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참여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아무에게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코마는 자신의 소원을 썼습니다. 카바네를 모두 없애고 모든 농가 역을 되찾겠다는 크고 야심찬 소원이었습니다. 너무 먼 소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코마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야메도 자신의 소원을 썼습니다. 아라간의 역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녀의 책임감과 사랑이 담긴 소원이었습니다. 예쁜 아내, 3명을 갖고 싶다는 소원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소원, 자신만의 하야지로를 갖고 싶다는 소원까지 다른 소원들도 적혔습니다. 모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갈망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메이도 자신의 소원을 썼습니다. 쌀밥을 배불리 먹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이코마의 약속과 평화롭고 행복한 삶에 대한 그녀의 깊은 소망을 떠올리게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코마는 무메이의 오라버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메이에게 약육강식을 가르치고 옛 이름을 버리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카바네를 전문적으로 섬멸하는 독립부대였고 쇼군의 아들인 비바라 불리는 젊고 잘생겼으며 위험 있는 남자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큰 소동을 일으켰고 비바는 바로 무메이가 늘 존경하며 기다려온 오라버니였습니다. 무메이는 기뻐하며 그에게 달려갔지만 비바는 차갑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메이의 임무가 완수되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바의 등장과 그의 태도는 이코마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는 비바가 진정한 영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바님, 구세주, 비바만세라는 환호 속에서 무메이는 의부소빠에게 코테츠조의 친구들을 간절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자신 말고도 또 다른 카바네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마라는 이상한 남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비바에게 약간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아야메가 다가와 자신을 요모카와 가문의 사람이며 마키노 도겐 장로와 친척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그들 또한 비바처럼 콩고카쿠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무메이에게 감사를 표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무메이가 비바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비바는 무메이가 친여동생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오라버니라 부르는 것을 허락해줬을 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자 무메이는 자랑스럽게 이코마를 가리키며 자신의 방패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코마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비바와 마주하여 그 잔혹한 철학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약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비바가 무메이에게 심어준 생각에 대해 물었고 즉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는 무메이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라고 제안하고 아야메와 이코마를 안으로 초대하여 부드럽게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객차로 불렀습니다. 코쿠조 열차 안에서 비바는 스스로
기술적인 문제를 수리하며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카바네와 싸우는 것 자체가 원래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는 쿠루스가 비바의 부하 중 한 명인 호로비에게 도발당해 손쉽게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사냥꾼 부대의 뛰어난 힘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비바와 이코마의 대화는 생존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견해를 중심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옹호하며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죽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자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구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메이를 예로 들며 그녀가 싸우고 강해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코마의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논리였습니다. 논쟁이 한창일 때 여기 갑자기 거대한 카반의 무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코마는 재빨리 싸우러 나갔습니다. 비바 또한 자신의 부대를 만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비바의 사냥꾼 부대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병이 카바네의 진격을 늦춘 후 그들은 성벽 밖으로 나가 경무기를 사용하여 적과 적극적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효과적인 전술에 코테츠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코쿠조라 불리는 비바의 하야지로 열차는 소이탄을 사용하여 불바다를 만들어 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침착하게 전투를 관찰하던 중 그는 미친 듯이 싸우는 이코마를 주목하고 그의 고통 감내력이 매우 높다고 평했습니다. 그 후 비바는 무메이에게 특별한 카바네를 처치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비바의 부대 안에 다른 카바네리가 있다는 사실은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 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암살자 에노쿠는 비바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비바를 암살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바는 에노쿠의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그런 자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에노쿠가 공격을 시도하자 그는 비바에게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노쿠가 목숨을 구걸하는 동안 비바는 주저없이 그를 죽였습니다. 에노쿠가 배신의 의도를 품었으므로 그는 약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잔인한 행동을 이코마는 직접 목격했고 그로 인해 그는 극도로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코마는 참지 못하고 비바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죽였냐고? 쿠루스는 서둘러 비바를 변호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은 비바였다고 주장하며 아야메는 이코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비바는 교묘하게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을 실패한 암살 시도로 둔갑시키고 코테츠조를 콩고카쿠까지 호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야메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이코마가 쿠루스와 대화하면서 제기한 의심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만약 무메이가 카바네에게 물린 적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카바네리가 된 것이 아닐까? 무메이의 슬픈 과거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죽은 후 자신을 구해준 오라버니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나약함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잔인한 생각을 그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었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바는 그녀의 이름 호즈미를 빼앗고 무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새로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과거가 없고 싸울 줄만 아는 전사로서의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비바는 무메이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야메에게서 코테츠조의 마스터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무메이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아야메가 그녀보다 강하냐고 물으면서였습니다. 그 질문은 자신을 증명하고 오라버니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무메이의 갈망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한편 비바의 음모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암살 시도와 관련된 히로스카와 대면하여 배우를 실토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쇼군에 의해 비바의 부대가 버려져 죽게 된 배신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이코마와 다른 사람들은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바가
자신의 코쿠조 열차에 대량의 카바네를 운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메이는 아야메를 찾아가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아야메가 망설이자 무메이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쉽게 약한 아야메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유키나가 재치있게 개입하여 무메이에게 가짜 열쇠를 주어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바는 이 속임수를 금방 알아차리고 열차의 사람들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코마는 카바네를 싣고 있는 객차를 찾아가 무메이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말했고 무메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코마가 바로 그 기술로 카바네리가 된 것이 아니냐고 캐묻자 무메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오라버니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강해지고 싶었고 어머니처럼 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코마는 비바를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사람을 죽일 줄만 아는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무메이는 오라버니를 한결같이 변호하며 그가 옳으며 이코마처럼 거짓말쟁이인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메이의 신랄한 말은 이코마의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이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만족감과 잔인함만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코마는 비바가 영웅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차가 콩고카쿠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검문소인 이와토역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갑자기 현지 사무라이들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콩고카쿠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으로 비바의 카리카타슈 부대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코테츠조의 사람들은 마침내 비바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소 안도했지만 이코마는 무메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비바 곁에 있는 그녀가요. 아야메도 이 걱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무메이가 그런 위험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이코마는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비바는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무메이와 호로비에게 이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토의 영주마에다는 만남에 동의했지만 여자와 아이들만 동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비바는 이 조건을 예상하고 자신의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호로비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직감으로 비바에게 무메이의 귀환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냐고요. 한편 회담장에서 마에다 영주는 자신의 엄격한 조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비밀 회담을 주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량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비바에 대해 마에다는 그가 쇼군과의 원한을 접고 지난 10년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카바네와 싸워왔다고 믿었습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이 비바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무메이는 행동할 때를 기다리며 경비병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여겼지만 비바는 즉시 그녀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죽음은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경고는 호로비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에다와 이타가키는 경계하며 그에게 총을 겨눴다. 비바는 무메이를 도구로 교묘하게 이용해 주의를 돌렸다. 그녀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행동할 기회를 만들었고 무메이가 자리를 잡자 주저없이 경비병들을 공격하고 도갱요를 내려 비바의 흑성호가 들어올 길을 열었다. 역 안으로. 무메이의 행동은 비바가 데리고 온 카반의 무리를 풀어놓으면서 끔찍한 혼란을 초래했다. 역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고 절망에 빠진 마에다는 비바에게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대답은 쇼군이 먼저 비바를 속였다는 냉정한 선언뿐이었다. 한편 무고한 사람들은 이 학살의 참혹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혼란 속에서 이코마 일행은
갇히고 흩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코마는 무메이를 쫓아가 데려오고 싶었지만 모두에게 돌아가 생존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쿠루스는 아직 다른 곳에 갇혀있는 아야메를 찾아 나섰다. 무메이는 자신이 초래한 비극을 목격하고 후회와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저없이 뛰쳐나가 구했다. 한편 비바는 아야메에게 접근해 그녀의 친구를 치료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배에 오르라고 권했다. 한편 다른 생존자들은 공황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무인 열차에 앞다투어 올라탔다. 그들은 전혀 몰랐다. 자신들이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흑성호 위에서 비바의 충성스러운 여성 카바네리인 호로비는 끔찍한 괴물을 만들기 위한 제물로 사용되었다. 누에라고 불리는 검은 연기 덩어리. 카바네리를 중심으로 한 인공융합체. 비바가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대량 살상 무기였다. 이 괴물은 끔찍한 힘으로 성문을 쉽게 파괴하고 끔찍한 파괴를 일으켰다. 쿠루스가 아야메를 찾았을 때 그는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저지당했다. 아야메는 가치 있는 것을 던지겠다고 위협하며 병사들에게 자신을 풀어주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호로비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 비바와 주변 사람들을 공격했다. 비바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직접 끝장냈다. 한편 이코마는 붙잡혀 배 위로 끌려갔다. 그는 비바의 부하들에게 제압당하고 피를 뽑히며 이런 협박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피에만 관심이 있으며 저항하면 주저없이 죽일 것이라고. 마침내 비바는 모두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땅과 사람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까지도 파괴함으로써 인류의 비겁함의 상징인 금강곽의 쇼군성을. 그리고 해방의 외침이 울려 퍼질 때 무메이는 오빠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약속 그리고 이상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흑성호의 비좁고 숨막히는 객차 안에서 분위기는 점점 더 갇힌 사람들이 분류되고 이동되면서 긴장되었다. 배신자 스카리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방침은 가장 강한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쿠라마는 유키나가 준비한 중요한 무언가를 이코마에게 건네주려 했다. 그 와중에 가슴 아픈 장면들이 펼쳐졌다. 한 남자가 아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두 사람 목 심지어 네 사람 몫의 피를 자원해서 바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와라비에게 조롱당하고 모욕을 주는데 이용되었다. 심지어 뚱뚱한 여성조차도 그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이코마는 철저한 감시를 받았지만 쿠라마에게 그들이 행동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음 날 밤 병사들이 피를 뽑으러 올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의 구출 및 전복 계획이 시작될 때였다. 한편 배의 다른 곳에서는 아야메가 비바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비바는 그녀에게 그녀의 삼촌인 마키노 장로를 설득하여 금강각의 성문을 열고 비바와 그의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야메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락했지만 비바의 진짜 의도를 물었다. 그 후 비바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밝혔다. 10년 전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400명의 군대를 지휘하여 큐슈로 카바네를 소탕하러 갔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하지만 식량과 무기 공급이 갑자기 끊겨 그들은 고립되었고 카바네 무리에게 학살당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인 쇼군이 있었다. 그래서 비바의 최종 목표는 복수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배신한 아버지를 처벌하고 싶었다. 갇힌 사람들이 있는 객차에서 이코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동료들에게 그들의 목표는 흑성호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기관실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 배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송 임무를 맡은 한 병사에게서 열쇠 꾸러미를 훔쳐야 했다. 매일 밤 카바네가 있는 객차로 피를. 계획이 무모해 보였지만 그들의 목숨과 금강곽의 안위가 모두 위협받고 있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코마는 아야메를 구하는 것 외에도 무메이를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쿠라마가 무메이와 죽은 여동생 하츠네의 닮은 점에 대해 궁금해하자 이코마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무메이를 구해야 하고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재촉하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 쿠라마는 그 목소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코마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코마가 무메이에게 품은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무메이는 오빠와 마주했다. 그녀는 비바에게 코테츠조, 사람들의 피를 뽑는 것에 대해 따져 물었고 비바는 진짜 카바네가 무엇이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답했다. 비바는 카바네의 출현 덕분에 진짜 제거해야 할 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무메이가 혼란스러워하자 비바는 자신이 두렵냐고 물었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 질문이었다. 하지만 비바는 그 후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코테츠조.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그 약속은 무메이를 안심시켰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음모가 있었다. 비바는 비밀리에 부하들에게 무메이를 단단히 손봐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편 이코마의 친구들은 반란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위험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되자 이코마와 그의 친구들은 계획을 시작했다. 이코마는 쿠라마의 도움을 받아 소란을 피우는 척하며 혼란을 일으켜 경비병들의 주의를 돌렸다. 쿠라마는 열쇠를 얻은 후 재빨리 갇힌 사람들의 자물쇠를 풀었고 모두 함께 공격했다. 그들의 반란은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스카리는 가장 먼저 얻어맞을 뻔했지만 이코마가 그가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 역할을 했다며 막았다. 그리고 와라비가 이코마를 공격하려 하자 쿠라마가 달려들어 그를 때렸다. 하지만 이코마와 쿠라마가 기관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 비바는 그들의 계획을 예측하고 열쇠를 바꿔치기 하여 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쿠라마가 총격으로부터 이코마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을 때 그는 영웅적으로 희생했다. 그 후 비바가 나타나 이코마를 조롱하며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 질문은 이코마의 마음속에 극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절망 속에서 무메이는 오빠에게 저항하려 했다. 그녀는 이코마를 죽이기를 거부하며 코테츠조의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고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카바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비바는 그녀의 저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그녀를 붙잡아 약물을 주사하라고 명령했다. 그 약물은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듯 그녀를 이성을 잃고 맹목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쿠라마의 죽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진 이코마가 비바를 공격하러 달려들자 비바의 조종을 받는 무메이가 돌아서서 이코마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는 잔인한 행동이었다. 비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메이를 나의 무메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이코마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쓰러져 불확실하고 비극적인 미래를 남겼다. 슬픔에 잠긴 객차 안에서 사람들은 쿠라마의 시신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했고 비바의 병사들이 나타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다 죽여보라며 그들에게 소리쳤다. 극도의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은 조용히 쿠라마의 시신을 옮겼다. 아야메가 쇼군의 왕자를 둘러싼 권력 음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비바가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후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야메가 노력했지만 비바에게 그녀의 친절함이 약점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비바는 듣지 않았다. 그는 선언했다. 자신이 비겁한 아버지의 요새를 파괴할 것이며 무메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한편 콩고카쿠에서는 마키노 장로가 비바의 반란 소식에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요새는 패배할 수 없는 신성한 새와 같아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 웅변적인 말 뒤에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마키노는 비바가 만든 흑연 괴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까 두려워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 잘못된 결정은 더 끔찍한 재앙의 씨앗을 뿌렸다. 이코마는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타쿠미의 죽음을 자책하며 모든 비극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무메이가 자신을 만난 후 더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인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다.
고통과 후회는 이코마의 싸울 의지를 거의 잃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비바에게 점령당한 코테츠조가 갑자기 콩고카쿠에 나타났다. 비바의 각본대로 연기하도록 강요받은 아야메는 비바를 붙잡았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배에 탄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마키노는 약간 의심했지만 동의했다. 그는 아야메와 비바가 쇼군을 만나도록 허락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콩고카쿠의 엄격한 검사 규정에 따라 구금되었다. 같은 시각 이코마는 비바에게서 탈출한 쿠루스와 재회했다. 쿠루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하며 도망친 이코마를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쿠루스에게 붙잡힌 비바의 부하가 나타났다. 그는 이코마가 야생 카바넬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가슴에 상처를 보았다. 그것은 무메이가 직접 낸 상처였다. 그리고 쿠루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계속 이코마가 의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의 본당에서는 비바와 그의 아버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비바는 아버지가 그에게 준 유일한 기념품을 돌려주며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직접 끝내달라고 애원했다. 그 후 비바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기 시작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인 카바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즉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가 카바네라고 모함하여 혼란과 불신을 조장했다. 결국 쇼군은 자신이 카바네라고 믿는 사람을 직접 죽였다. 그리고 비바가 쇼군 역시 카바네로 변했다는 것을 밝혔을 때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아야메는 말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비바는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독약을 사용하여 쇼군을 카바네로 만들었고 그 후 자신이 데려온 카바네들을 성 안에 풀어 콩고카쿠를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다. 절망에 빠진 마키노는 저항하려 했지만 비바의 부하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코마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늙은 포로가 무메이가 누에로 변할 것이며 그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심장에 백혈장을 주사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 포로는 무메이가 이코마에게 입힌 상처가 심각하긴 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메이의 인간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의도적으로 그를 살려줬다는 증거였다. 이 사실은 이코마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흑혈장을 주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카바네의 바이러스를 자극하고 힘을 증폭시키는 물질이었다.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코마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비바를 죽이고 무메이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카바네의 힘이 그의 몸에서 솟아났을 때 이코마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영웅,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메이는 이때 비바에게 약물을 주입받고 변하기 시작했다. 괴물 같은 모습의 이코마는 일시적으로 이성을 잃고 격렬한 내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었다. 쿠루스가 그런 상태의 그를 보자 만약 그가 완전히 카바네로 변하면 죽이겠다는 약속을 주저없이 되새겼다. 한편 늙은 포로는 혈장에 대한 비밀을 밝히며 백혈장이 단 한 번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즉 이코마나 무메이 중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코마의 정신이 카바네 바이러스에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한편 콩고카쿠에서는 아야메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혼란과 의심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와 피난민들이 재앙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아야메는 용감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진정한 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함께 콩고카쿠를 탈출하자고 외쳤다. 밖에서는 흑연의 모습을 한 무메이가 주변을 파괴하고 있었고 많은 무기가 그녀에게 발사되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무메이의 마음속에는 죽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붉은 나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치다 넘어졌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다. 괴물이라고 부르며 왜 죽지 않느냐는 말들이었다. 이로 인해 무메이는 두려워했고 밖의 괴물은 더욱 난폭해졌다.
비바의 부하가 약 30분 후면 무메이가 성체의 탑에 도착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13구역에서 만나 탈출하자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부하가 얼어붙었다. 이코마를 봤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굶주린 짐승처럼 냄새를 따라 비바를 찾아 죽이려 했다. 길을 막는 자는 가차없이 죽였다. 비바도 이코마를 감지하고 놀랐고 부하가 이코마를 공격하도록 배치했지만 쿠루스가 나타나 그를 보호했다. 그는 병사들을 차례로 쓸어버렸다. 이코마도 선로 위로 뛰어올라 쿠루스를 도왔다. 부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며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기차 한 대를 통째로 이코마를 향해 몰았다. 그는 더 큰 힘으로 그를 짓밟고 싶었다. 이코마가 빠져나가려 하자 몇몇 병사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너무 강했다. 바이러스가 그의 몸을 더욱 잠식해갔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쿠루스가 걱정하며 달려와 확인했고 다행히도 그는 아직 괜찮았다. 바로 그때 아직 살아남은 부하가 이코마를 공격하러 달려들었지만 그는 그의 무기를 날려버렸고 죽였다. 그러나 소식을 들은 비바에게 부하가 와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백혈장을 건넸다. 비바는 남은 사람들에게 동료를 구하러 가라고 했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들은 떠날 것이다. 이코마에 대해서는 그의 집념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코마를 살려두기로 하고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요청했다. 자신 혼자 이코마와 맞서기 위해 무메이는 여전히 맹렬히 파괴를 일삼았고 파편이 우연히 이코마와 쿠루스가 있는 곳으로 떨어졌다. 둘은 떨어지게 되었고 쿠루스는 괴물 무리와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이코마에게 어서 가서 무메이를 구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이코마도 안심하고 달려갔다. 그는 달리며 무메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그때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맴돌았다. 자신의 약함은 돌아오지 않고 사라져버렸다고.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코마의 부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에게 응답했고 밖의 괴물을 멈췄다. 괴물이 쓰러지자 이코마는 이 틈을 타 그녀에게 혈청을 주사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바가 나타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제 이코마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눈이 흐려졌다. 비바는 걸으며 칼을 뽑았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말했다. 두려움을 모르는 너 같은 영혼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코마와 비바의 마지막 싸움은 매우 치열했다. 둘은 서로에게 달려들었지만 탈진한 탓에 이코마는 나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일어섰다. 비바 또한 이코마가 흑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있냐고 물었다. 이코마는 답했다. 당연하지. 무메이를 구해서 다시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코마는 갑자기 멀리 나가 떨어졌고 일어섰을 때 심장을 찔렸다. 붉은 나비떼가 다시 나타나 무메이를 둘러쌌지만 그 붉은색 속에서 아름다운 푸른빛이 빛났다. 그것은 이코마였다. 그 덕분에 그녀는 의지를 되찾고 일어섰다. 이코마는 다행히 찌르기를 어깨 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포효했다. 비바, 너 때문에 내 친구를 잃었다. 돌려 이코마의 팔을 꺾었다. 그는 고통에 울부짖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힘을 폭발시켜 비바를 날려버렸다. 이제 이코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 비바, 널 죽이겠다. 이번에는 비바도 두려움을 느꼈지. 그리고 힘의 대가가 찾아왔어. 이제 이코마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비바는 그 기회를 틈타 천천히 이코마에게 다가갔어.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왔지. 하지만 그가 이코마에게 접근했을 때 무메이의 목소리가 그를 도왔고 이코마는 즉시 돌아섰어. 총을 한 발 쏴 비바의 팔 한쪽을 날려버렸지. 그는 그대로 쓰러졌어. 이코마는 무메이의 목소리를 따라 그녀를 찾았어. 그는 다가가 그녀에게 혈청을 주사했어. 그리고 무메이는 괴물에게서 성공적으로 벗어났지. 그것은 녹아내려 푸른 나비들로 변했어.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어. 무메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손에는 이코마의 것과 같은 돌이 들려 있었어. 한편 그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채로 쓰러져 있었지.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
하지만 확인 사살을 위해 비바가 다가와 그에게 총을 쐈고 무메이는 오라버니를 막으려 했어. 그리고 그가 이코마에게 달려들자 무메이는 존경하던 오라버니를 직접 처리해야만 했어. 마지막 몇 마디 말로 그녀는 자신들이 여전히 약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했어. 다 같이 논을 일구어 배불리 밥을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나아가고 싶은 이상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오라버니가 지어준 무메이라는 이름도 버렸어. 이제 그녀는 호즈미야. 모든 것이 끝났어. 하지만 카바네는 여전히 남아있었지. 아야메의 일행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 지도에 따르면 그들은 6번 노선으로 탈출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기관사는 선로가 무사할지 확신하지 못했지. 그래도 비바라면 동료들을 위해 탈출로를 남겨뒀을 거라고 믿었어. 그때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어. 그들은 아야메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대신 잠시 열차에 태워달라고 제안했지. 하지만 그들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반대에 부딪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메는 동의했어. 그들이 원했다면 무력으로 열차를 빼앗았을 테니까. 밖에서는 쿠루스가 호즈미와 이코마에게 갔어. 그는 이코마가 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호즈미는 그가 깨어날 거라고 굳게 믿었어. 그때 방송에서 아야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녀는 모두 13번 플랫폼으로 모이라고 했지. 열차가 그곳에서 모두를 태울 거라고. 그 후 쿠루스는 이코마를 짊어지고 집결지로 향했어. 죽더라도 시신이라도 묻어주기 위해서 아야메 쪽에서는 열차를 출발시켰어. 열차의 굉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 그들은 호즈미 일행이 오는 것을 보았지. 그들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리를 내려주었어. 먼저 이코마를 던져 넘기고 그 다음 자신과 쿠루스가 건너갔어. 모두가 타자 열차는 역을 떠나며 속도를 높였지. 열차 안에서 모두가 이코마를 몹시 걱정했어. 그는 흑혈장을 사용한 후 위독한 상태였지. 호즈미는 울부짖었어. 그를 자신의 방패라 부르며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적처럼 이코마가 깨어났어. 호즈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어. 이코마의 몸이 비바가 남긴 백혈장 덕분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마 그가 이코마에게 총을 쐈을 때 주사했던 모양이야. 마지막 유품이자 호즈미가 한때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희생과 이타심의 상징이었지. 마침내 그녀는 이코마에게 그가 떨어뜨렸던 돌을 돌려주었어.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돌. 그들의 기억과 약속의 상징인 그 돌을 말이야. 그리고 갑철성이 금강곽을 떠날 때 생존자들과 새로운 희망을 싣고 그들 여정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 더 밝은 미래를 찾는 여정. 더 나은 세상을 찾는 여정이었지. 카바네가 없고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이 나. 그리고 다시 한번 쿠라마의 희생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히. 예.